체크만 하면서 넘어갈게요. 다들 알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일단 우리는 물리량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죠? 우리가 이제 물리학 체계에서 배우는 모든 물리량은 스칼라량 아니면 벡터량으로 구분되는데 스칼라량과 벡터량의 차이는 스칼라량은 크기만 표현하면 되고 벡터량은 뭐도 표현을 해줘야 되죠? 방향도 표현을 해줘야 된다. 별표 하나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스칼라량의 일례로는 우리가 뭐 부피, 질량, 시간, 속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고3이니까 요거 위주로 쳐놔. 1과 에너지는 얘들 처음 배울 때 W는 F가 있으니까 W도 벡터량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정의했어요. 1이라는 건 방향이 없고 1을 받았냐 아니면 1을 했냐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행위만 결정하는 거지 얘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에너지도 똑같은 의미로 스칼라량이다. 이거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벡터량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이런 건 다 벡터량이에요.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연산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일단 스칼라량은 무슨 연산을 해야 되죠? 사칙 연산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원래 벡터량은 무슨 연산을 한다? 벡터 연산을 하죠. 얘는 이제 좀 배우지 않았어요? 벡터? 안 배우고요. 내년에 배우나? 학교만 안 배우나? 하여튼 원래 이런 걸 해요. 벡터 합이라든지 내적이나 외적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알아 몰라. 일단 몰라요. 일단 모르기 때문에 물리원 교육 과정에서도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고 이 벡터량을 연산하긴 하지만 벡터 합성을 이 벡터 연산을 요구하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한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는데 그러한 특정한 상황이 무슨 운동이죠? 그렇죠. 직선 운동이죠. 직선 운동을 가정했을 때만 우리가 벡터량의 연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럴 때는 벡터 합성을 어떻게 하면 되죠? 사칙 연산을 할 텐데 그 특징은 방향에 뭘 붙여줘야 돼? 부호를 붙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방향에 부호를 붙이시고요. 이 부호에 맞춰서 뭘 해주시면 된다? 사칙 연산을 해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부호 잡는 건 굉장히 간단하죠? 내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특정한 방향을 정방향이라고 했을 때 그 방향에 플러스 부호를 붙이면 그거에 대한 반대 방향은 뭘 붙여서 계산하면 된다? 마이너스 9를 붙여서 계산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을 플러스면 왼쪽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예로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벡터 합성하는 거, 힘 합성하는 거 나와 있는데 자,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4N, 6N을 받고 있어요.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몇 뉴턴 받는 거죠? 10뉴턴 받는 거잖아요, 합력이. 그죠? 이걸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벡터 합성을. 오른쪽은 플러스로 잡으면 플러스 4,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둘이 합성해주면 얼마 나와요? 플러스 10 나온다 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부호만 붙이면 된다. 자, 이건 어떻게 해?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죠. 둘이 더해주면 얘는 플러스 몇? 2뉴턴 되는 거죠. 플러스 2뉴턴이라는 건 플러스가 방향을 의미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2뉴턴을 만든다 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귀찮으니까 나중에 반대 방향 그냥 뭘 구하고 있죠? 차를 구하기도 하죠. 이게 좀 더 간단하긴 해요. 그냥 큰 힘에서 뭘 빼면 되죠? 작은 힘을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려갑시다. 밑으로 내려가서 자, 물체의 운동 표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운동을 표현하는 방식이 일단 첫 번째로는 이동량을 표현을 하죠. 이동량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첫 번째로는 뭐? 이동거리. 두 번째로는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특징이 뭐야? 이동거리는 이동 경로의 총 길이를 다 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운동 궤적의 길이를 다 재라는 얘기가 있어. 운동 궤적을 다 따지면 이동거리예요. 움직임 경로를 다 재야 된다는 거죠. 궤적을 다 재는 건 이동거리고요. 그다음에 변이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직선 거리를 구하면 돼요. 가장 최단 거리, 직선 거리를 구하시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는 방향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교육 과정에서 벡터의 이 변이의 방향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직선 거리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하여튼 방향도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보면 이 점이 A 지점이고 이 점이 B 지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저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이때 이 물체의 이동 거리를 표현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물체가 운동하는 궤적의 길이를 다 재야 되죠.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동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의 변이, 위치 변화량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변이를 뭐라고 부르죠?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을 구하라 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A 지점과 B 지점을 잇는 직선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방향을 구해주시면 되죠. 이게 뭐다? 변이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다양한 예제를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여기 예제를 풀어봅시다.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거 책 나오면 버리지 말고 좀 잘 좀 써요. 며칠 동안 밤새 가지고 만든 거예요. 정말 몽롱해요. 이번 주 계속 밤을 샜더니 밤을 꼬박 쓴 건 아니고 한 3시간씩 자면서 했었는데 허리가 좀 아파요. 4일 동안 계속 안 했어요. 죽었어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그림 P점에서 Q점까지 이동하는 두 경로 A랑 B가 있다. A는 운동 궤적이 이렇게, B는 운동 궤적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채연아, A랑 B의 변이가 서로 같냐고 물어봤어요. 맞아, 틀려? 맞죠? A랑 B의 변이는 서로 같죠. 결과적으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가 같으니까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직선 거리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니은 이동 거리는 A랑 B 중에 누가 더 크냐? 채연아, 누가 더 커? A가 더 커. 맞는 말이 되겠죠. A의 이동 거리는 이 운동 궤적의 길이, B는 이 운동 궤적의 길이를 다 재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B의 이동 거리와 변의 크기는 서로 같냐? 채연아, 맞아, 틀려? 또 맞다 보시면 되죠. 자, 이랬을 때 하나 정리 하나 해놓을까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죠. 자, 이동 거리랑 변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동 거리랑 변이의 크기 중에는 항상 누가 더 크거나 같죠? 이동 거리가 더 크거나 같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밑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속력과 속도의 크기 중에는 누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죠? 속력의 크기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얘가 같은 조건이 있는데 얘가 같을 때는 언제 같은 거죠? 언제? 한 방향으로 직선 운동할 때 그때는 같다. 그게 아니면 다 뭐야? 이동거리나 속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죠? 한 방향 직선 운동은 방향 변화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죠. 방향 변화가 없으면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방향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누가 더 크다? 이동거리나 속력이 더 크다. 이런 상황들은 언제나 방향 변화가 있으면 이때는 무조건 이렇게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이동거리와 변이 물리량으로 구분은 해놔야겠죠? 이동거리는 뭐다? 스칼라량. 그 다음에 변이는 뭐죠? 벡터량이다 정도는 체크를 해주세요. 우리가 변이는 방향을 표현을 많이 안 하지만 실제로는 요 방향까지 표현해야 되는 벡터량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속력과 속도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자, 일단 속력과 속도가 있어요.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속력의 정의는 어떻게 되죠? 속력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따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V는 T분의 S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속도는 뭐죠? 단위 시간당 물체의 위치 변화량 변위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변의 변이 V는 T분의 델타 S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 의해서 속력은 무슨 양? 스칼라량. 그 다음에 속도는 무슨 양? 벡터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방향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랜만에 이 얘기를 잠깐만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벡터량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자, 요렇게 생긴 셈이 A 벡터를 하나 그렸어요. 자, 이런 A 벡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들 기억나죠? 이 A 벡터는 어떻게 그리면 되죠? 그치. 길이를 2배로 이렇게 늘려주면 돼요. 그죠?
다음에 2분의 1 A 벡터를 그리라고 하면 이때는 길이를 절반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자, 이때 우리가 벡터량 연산 과정의 특징을 하나 알 수 있는데 내가 벡터량에다가 2분의 1 얘는 벡터량이야 스칼라량이야? 스칼라량이죠. 그죠? 벡터량에다가 내가 이렇게 크기만 갖고 있는 스칼라량을 곱해요. 그랬을 때 이 벡터량의 방향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벡터량 방향은 일정하다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신다면 스칼라 연산이 들어가도 방향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대로 따져보면 V는 지금 T분의 S잖아. 그럼 얘는 뭐죠? 스칼라인 거죠. 시간은 스칼라잖아. S 이동거리도 스칼라였죠. 스칼라끼리 나누면 그냥 스칼라 나오는 거예요. 크기만 따지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얘 보면 스칼라죠. 시간. 변이는 스칼라의 벡터야? 벡터죠. 얘는 방향이 있단 말이야. 벡터량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V도 뭐가 되는 거죠? 벡터량이 되는 거죠. 속도도 당연히 벡터량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건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냐? 변이, 위치 변화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은 서로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얘들 방향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델타 S 변이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그리고 다들 알고 있겠지만 오랜만에 변화량 델타 한번 봅시다. 자, 델타 뭐죠? 나중량에서 뭘 빼면 된다? 처음량 빼시면 된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그러니까 투데이 오늘 3만원 싼만량 내일 10만원 있어요. 돈이 얼마큼 변한다? 플러스 7이죠. 플러스 7. 이 플러스 7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게 변화량 델타에 해당하는 값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나중량에서 처음량 빼면 된다. 10만원 3만원 빼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넘어갑시다. 뒤로. 뒤에서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평균 속도 알고 있죠? 일정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간 속도는 어떤 찰나, 어느 특정한 딱 하나의 순간에서 가고 있는데 지금 딱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이게 순간 속도인데 이걸 우리가 ST 그래프를 보고 기하학적으로 이 크기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크기를 어떻게 찾아내는 거야? 평균 속도는 ST 그래프에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따져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뉴턴이 이 델타 X를 극한으로 보내죠. 리미트 0으로 보내버리면 미분의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순간 속도, 특정한 지점의 속도는 ST 그래프 한 점에 뭘 그으시면 된다. 이 별표. 접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를 따르시면 돼요.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이 접선의 그래프를 기울기를 가지고 계속 무언가 찾아내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에 하나 정리를 해놓읍시다. 자, ST 그래프에서 자,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접선의 기울기는 뭘 표현하는 거다? 순간 속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점의 속도들을 다 표현을 해주는 거죠. 순간 속도를 표현하는 거고, 자, 이때 특징으로는 일단 기울기라는 게 사실 두 가지를 의미를 해요. 기울기의 크기가 의미하는 게 있고요. 기울기의 부호. 이게 양이냐 음이냐, 양의 기울기냐 음의 기울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게 있죠. 그죠? 기울기의 크기는 뭘 의미하죠? 순간 속도의 크기를 의미하죠. 하지만 기울기의 부호는 또 뭘 의미하게 되죠? 속도의 방향을 의미해요. 요거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ST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봤을 때 딱 보고 기울기가 커지네? 그럼 속도가 빨라지네? 이런 거 확인하는 거죠. 뭐야? 기울기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네? 아, 운동 방향이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요거 가지고 사실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밑에서는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접 풀어봅시다. 이제 2번, 3번 풀어보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1, 2, 3, 4번까지 풀어보세요.
더 밑에. 자,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림은 직선 도로 위를 달리는 어떤 자동차를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가 나타냈다. 지금 어차피 직선 도로 위에서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앞으로 쭉 진행하는 상황이니까 이 이동거리를 그냥 위치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ST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ST 그래프를 봤을 때 이걸 보고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접선의 기울기는 커져 작아져? 커지는 상황. 그럼 0초부터 6초 동안 자동차의 속력은 계속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하는 상황에 기억 맞는 거죠. 자, 0초부터 6초 동안 평균 속력은 15냐? 자, 얘 6초 동안 몇 미터 갔죠? 6초 동안 90m 이동을 했죠. 그러면 전체 시간 6초로 90을 나눠주시면 15다. 맞죠? 자, 6초일 때 평균 순간 속력이 얼마냐? 그러면 이 6초인 지점에 접선의 기울기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미분을 하진 않으니까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봐보니 얘는 3초 동안 몇 미터를 가는 속력이 되는 거죠? 90m를 가는 속력이죠. 그래서 30m/s다. 맞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예제 3번 봐보시면, 자, 달리기 선수가 200m 트랙을 한 바퀴에 도달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25초가 걸렸대요. 그럼 내가 X가 돌아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이 운동 궤적이 몇 미터짜리 트랙이야? 200m짜리. 이게 몇 초? 25초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럼 내가 이동 거리가 몇 미터 나와야 돼? 200m 나오겠네요. 변위는 몇 미터 나오겠지? 몇 미터? 0미터 나오겠네. 자, 그럼 이걸 25초로 나눠주는 거죠. 25세컨 나눠주면 다음 몇 번? 4번이다. 자, 1번 한번 봐봅시다. 자, 그림은 직선도로를 달리는 두 오토바이의 위치 시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너희들 이거 잘 돼야 되죠? 이거 보면서 이 상황이 느껴져야 돼요. 이 운동이. 그죠? 자, 일단 직선 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직선 도로를. 자, 그러면 직선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얘는 0m, 30m, 중간에 20m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A의 운동을 봐보면 시간은 X 흘러가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위치가 위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앞으로 쭉 간 거죠. 이게 뭐의 운동? A의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프 기울기를 보면서 이 운동의 속력 변화를 관찰을 하는 거죠. 자, 그래프 기울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럼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력이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같다라는 거죠. 얘는 이 간 거잖아. 그죠? 이렇게 간 게 A. 자, B는 어떻게 되고 있죠? 자, 얘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위치가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증가하다가 한 20m 부근까지 갔죠. 20m 부근 조금 더 갔어요. 그러면 B는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이 그래프 기울기를 봐보니까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커져 작아져?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네요. 그죠? 이걸 느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왕 가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일단 들어와야 돼요. 이게 상상이 돼야 우리가 그래프를 잘 읽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기억지문 한번 봐볼까요? 이거 이제 애들 풀지 말라지만 우린 다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자, 0초부터 2초 동안 B의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냐 이거 물어보죠. 자,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래요. 얘는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그렇지. 얘는 느려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느려지냐? 느려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B는 빨라져, 느려져? 느려져요. 맞네요. 하는 거죠. 자, 니은 0초부터 2초 동안 A, B의 평균 속력이 서로 같냐? 자, 0초하고 2초일 때 지점을 딱 찍어서 봐보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둘 다 동일하네요. 같다. 또는 2초 동안 둘 다 20m 이동했다. 평균 속력은 10m/s다. 보시면 되죠. 자, 디귿 2초일 때 순간 속력은 누가 더 크냐? 자, 2초일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따져보는 거죠. A의 기울기, B의 기울기가 이렇게다. 표현이 되겠죠? A, B 중에 누가 더 기울기가 커? A가 더 크다. 또 맞는 질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겠네.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쉬운 문제다, 지금까지는. 자, 근데 이거 개념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한번 봐봅시다. 자, 이번을 봐보시면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 시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이제 느낌이 오죠? 어떻게 된 거죠? 일정하게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간 거죠. 뭔지 알겠죠?
기울기가 일정하게 갔다가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걸 다시 볼 수가 있죠. 대신 운동 방향이 바뀌었죠.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에서 음의 기울기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운동 방향에 변화가 생긴 거죠. 방향에 변화가 생겼다.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바뀌는 거잖아. 방향 변화가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기억 0초부터 3초까지 변의 크기가 3m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위치 변화를 따져보니까 몇 미터죠? 3m죠. 맞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직선 거리 이거 따져보면 되겠죠. 3m 나올 거예요. 자, 니가 2초부터 5초까지 속력이 감소했냐? 2초부터 5초까지 봐보면 기울기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커지고 있어요. 그죠?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거 틀렸죠? 자, 0초부터 2초까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크기가 같냐? 지금 0초부터 2초까지는 한 방향 직선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럼 속력과 속도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갑시다. 자, 3번 봐보시면 그림과 같이 A, B가 직선상 PQ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다. 동시 출발에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B가 5초일 때 팩 돌았죠. 방향을 바꿨고요. A, B는 10초일 때 Q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A가 요렇게 가는 동안 B는 요렇게 돌아가려고 한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B는 갈 때는 5초, 돌아올 때도 5초가 걸렸고요. 얘는 총 10초가 걸려서 이렇게 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A는 10초 동안 몇 미터 per sec로 간 거? 40m를 갔죠? 그럼 평균 속력이 몇 미터 per sec야? 4m per sec고요. 그 다음에 얘도 10초 동안 몇 미터 per sec죠? 4m per sec로 간 거죠. 가는데 20, 오는데 20, 이동 거리는 총 40이에요. 10초 동안 40 갔죠. 평균 속력이 서로 같다. 맞죠? 자, 평균 속도도 같아요? 아니죠? 자, B는 변이가 얼마죠? 채원아, B의 변이 얼마야? 0이잖아. 변이가 0이야. 그죠? 그럼 이걸 10초로 나눠도 얼마가 나와야 돼? 0m per sec가 나와주겠네. 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억 봐볼게요. 0초부터 5초 동안 A, B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냐 보러 왔는데, 자, 0초부터 5초 동안 얘는 4m per sec로 총 20m를 이용을 하겠죠. 여기 5초 동안이죠. 그죠? 그럼 얘도 5초 동안 요렇게 몇 미터 per sec로 가죠? 4m per sec로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들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같은 속력으로 요렇게 가는 거죠. 그죠? 같은 속력으로 요렇게 가니까 얘들 사이의 거리는 일정히 유지가 된다. 자, 또는 이렇게 풀 수도 있죠. 우리는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아니까 속력이 서로 같죠. 방향도 같으니까 속도가 같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 속도가 얼마죠? 0이에요. 상대 속도가 0이라는 건 내가 봤을 때 저놈 식기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일정히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한번 봅시다. 자, 4번은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 A는 앞으로 가고 있고 B는 뒤로 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1초일 때 B의 운동 방향이 바뀌냐? 채원아, 바뀌어? 바뀌어? 안 바뀌죠? 그죠? 얘의 기울기는 계속 음의 기울기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운동을 살펴보면 B는 여기서 이렇게 간 거고 A는 이렇게 간 거죠. 그죠? 운동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니은 2초일 때 속도는 누가 더 크냐? 기울기 보시면 크기만 따지면 누가 더 크죠? B가 더 커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0초부터 3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얘는 2m, 얘는 3m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넘어갑시다. 예. 자, 빨리 얘는 정리해야겠죠? 가속도 볼게요. 가속도, 속도 변화의 빠르게를 표현하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가속도 다 알죠? A라고 쓰고요. 정의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으로 정의가 돼서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따지는 거죠. 속도 변화량의 별표 쳐놔. 아직도 뭐 시간분의 속도 여러 자빠진 애들이 있어요. 그럼 돼 안 돼? 안 돼. 가속도는 시간분의 뭐야? 속도가 아니라 속도 변화량을 따지는 거예요. 변화량을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방향 관계를 한번 유출해보면 시간은 스칼라야 벡터야? 스칼라. 그죠? 속도 변화량은 당연히 벡터량이에요. 그러면 이 속도 변화량의 방향과 뭐의 방향이 서로 같아야겠죠?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같아야 된다. 얘기할 수 있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뭐 행진하나요? 외국도?
대형교회에서. 왜요? 자, 봐봅시다. 하여튼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서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가속한다, 감속한다는 말, 네, 물리적으로는 가속한다는 말, 이게 뭐가 다른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봐봅시다. 2초 동안의 속도 변화가 오른쪽으로 10m/s, 플러스는 오른쪽이니까 우리 자 오른쪽으로 10m/s에서 오른쪽으로 20m/s로 바뀌었어요. 그럼 속도 변화량은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10이죠, 그죠?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플러스 20 빼기 플러스 10, 이걸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빨라졌다, 가속했다라고 표현하고, 물리적으로도 가속했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다른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24m/s에서 10m/s로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그죠? 느려지는 상황에서 우리 속도 변화량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얘는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24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일단 마이너스 14고요. 자 이때 일상적으로는 감속했다고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뭐라고 본다? 가속이라고 본다, 그죠? 왜? 물리적으로 가속이라는 말은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야? 속도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변하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돼? 가속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잠깐 볼 텐데, 우리 평균 가속도하고 순간 가속도는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들 할 테니까. 이때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내용은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 별표 쳐도 돼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의 크기가 뭘 의미하죠? 속도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울기의 부호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속도의 뭘 의미해? 방향을 의미한다, 그죠? 자, 똑같은 관계로 우리 VT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크기는 뭘 의미하죠? 가속도 크기를 의미를 할 거예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랬을 때 기울기의 부호는 뭘 의미한다? 가속도의 방향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가속도의 방향을 의미하고요. 자, 밑에 힘과 가속도 다 알고 있죠? F는 ma죠. F는 ma.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 의해서 여기서 하나 더 유추할 수 있는 게,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F는 ma니까 이 가속도는 벡터량이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속도 변화량의 방향과 같은 방향을 유지를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질량은 벡터량이야, 스칼라량이야? 스칼라량이죠. 그럼 스칼라에다가 벡터를 곱했어요. 그럼 얘는 무슨 양이 나오겠죠? 벡터량이 나오겠죠. 벡터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벡터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둘은 방향이 서로 어때야 돼요? 무조건 같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가속도 방향과 뭐가 같다? 힘의 방향이 같다는 거죠.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질량이 0인 물체의 가속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돼? 안 하죠. 질량이 0이면 물체가 없잖아. 그럼 물체 운동을 안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질량은 존재하는 양이거든요. 얘는 항상 있단 말이에요. 얘가 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가속도를 보면서 뭘 판단할 수 있냐? 힘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힘이 0이라고 치면 무조건 얘도 뭐가 나와야 돼? 가속도가 0이라고 치면 힘도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가속도가 0이 아니면 힘도 뭐야? 0이 아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가속도를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힘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가속도는 곧 뭐랑 똑같은 거다, 그냥 힘하고 똑같은 거다.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있는 거고, 가속도가 있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가속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고요. 힘이 없으면 가속하지 않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가 가속한다 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밑에서는 우리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 그리고 속도, 가속도의 방향 관계에 따른 속력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 한번 참고해 볼게요. 자, 일단 운동 방향이라고 함은 뭘 의미한다? 이동 방향을 의미한다.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이죠.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은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방향이 되겠죠. 그죠? 위치가 변하는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델타 S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럼 델타 S의 방향은 당연히 뭐랑 같아야 돼요? 속도의 방향과 같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운동 방향은 뭐다? 뭐의 방향이다? 속도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힘의 방향. 힘의 방향은 알짜임의 방향을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자, 그랬을 때 이 알짜임의 방향은 속도가 변하는, 가속하는 방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가속도 방향을 얘기를 하겠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속도가 변하는 방향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게 뭐? 힘의 방향이죠. 이 세 개가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한테 중요한 건 힘의 방향은 곧 뭘 의미하겠다? 가속도 방향을 의미하겠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힘의 방향은 뭘 의미한다? 물체가 가속하는 방향이요. 가속하는 방향은 뭐다? 속도가 변하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가지고 빨라질지 느려질지를 생각할 거예요. 자, 일단 이 둘의 관계, 속도와 가속도 방향의 관계가 같은 방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같다는 거죠. 내가 가는 대로 뒤에서 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 빨라져 느려져? 무조건 빨라지는 거죠. 빨라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가 가는 대로 가고 있는데 뒤에 잡아 당겨요. 그럼 난 빨라져 느려져? 무조건 느려지는 거죠. 반대 방향 느려지는 거죠. 이건 항상 맞는 말이니까 별표 3개만 쳐도 돼요. 일단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별표 3개 쳐두시고 밑에 간단한 예제들 오른쪽 왼쪽 한번 구분해봐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봐봅시다. 자, 운동 방향 어디죠? 운동 방향 오른쪽, 그죠? 가속도는 어디죠? 그죠? 속도가 변하는 방향은 왼쪽. 그럼 알짜인 방향도 어디? 왼쪽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운동 방향 어디야? 왼쪽이죠. 이거 보고 오른쪽이라고 하면 물리를 가르칠 자신이 없어요, 내가. 무조건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왼쪽으로 가고 있네요. 자, 가속도 방향은 오른쪽, 알짜임도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됐죠? 간만에 우리 여기 한번 할까요? 아직도 이 5개념이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5개념에 대한 내용을 하고 할 텐데 우리가 이 물리를 배우면서 물리 문제를 풀면서 사실 너네 실생활에 적용을 하면 졸라 이상한 상황이 많죠. 그죠? 졸라 이상한 상황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 실생활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힘이 항상 존재를 하죠? 마찰력이 존재를 해요. 마찰력이 존재를 하는데 실제 우리 문제들은 마찰력이 존재를 해 안 해?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실제 물리 개념을 확인할 때는 우리 실생활이 아니라 뭘 상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빙판길을 상상하셔야 된다. 하나만 더 써놓죠. 빙판길을 상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물리 내용을 인식을 해야 뭔가 혼란 없이 알맞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 5개념들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5개념 뭐죠? 힘의 방향이 곧 운동 방향이다 라는 5개념이에요. 가속도 방향은 속도랑 방향이 속도의 방향과 같다 라는 5개념인데 이 5개념이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운동하죠.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애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으니까 오른쪽 운동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 틀려? 틀리죠. 몰라요. 간단하게 하면 몰라. 오른쪽으로 운동하지만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을 수도 있죠. 왼쪽으로 가속할 수도 있잖아요.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는 거니까. 오케이? 이건 알 수가 없는 거다. 자, 왼쪽으로 힘을 받으면 곧바로 왼쪽으로 운동하나요? 모르는 거죠.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느려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확증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해야만 물체가 움직이나요? 아니죠. 우리 뉴턴 제1법칙이죠. 관성법칙에 따르면 운동하던 식기는 그냥 운동해요.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그죠? 알짜임이 0이더라도 운동하네. 계속 운동한다. 힘을 받지 않은 물체는 정지해 있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실된 얘기, 트루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은 서로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무관하다 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랑 이거랑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같지가 않다.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전혀 없다는 거죠. 서로 별개로 인식을 해줘야 돼.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 서로 무관해야겠죠. 생각을 해봐요.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밀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는 시키 내가 왼쪽으로 당길 수도 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 수가 없는 거고 서로 무관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참이 되는 내용은 뭔 거죠? 힘의 방향이 곧 뭐다? 가속도 방향이라는 거죠.
운동 방향 속도가 아닙니다. 이것만 맞는 말이라는 거죠. 다른 건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간성법칙 다들 알고 있듯이 R자 힘이 0이어도 운동한 데는 계속 운동하고 정지하는 계속 정지한다 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아직도 오해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힘의 크기랑 속도의 크기랑 서로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선생님 얘는 힘을 일정하게 받고 있잖아요. 일정하게 받고 있으니까 속력이 일정하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쌤, 얘 힘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네요. 근데 점점 빨라지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죠, 사실. 이거 틀렸고요. 그죠? 자, 힘의 크기가 점점 감소하네요. 느려지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다 틀린 거죠. 왜 다 틀린 거죠? 자, 실제로 힘의 크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죠? 속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도 뭐야? 변화량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힘의 크기는 속도가 변하는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빨라지냐 느려지냐는 뭘 가지고 따지는 거다? 운동 방향과 아까 얘기했던 힘의 방향의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과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속도와 가속도가 서로 같은 방향이래요. 얘가 같은 방향이면 일단 뭘 해야 되죠? 일단 뭘 해야 돼? 빨라져야 돼요. 일단 빨라져야 돼요. 힘이 일정하든 힘이 커지든 힘이 작아지든 무조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힘이 일정하면 일정하게 속력이 빨라지는 거고요. 힘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졸라 빨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힘이 느려지면 어떻게 되죠? 천천히 빨라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게 오타죠? 혹시나 오타 하나쯤은 있어줘야 돼요. 자,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은 무조건 뭐죠? 일단 느려져요. 그죠? 반대 방향은 무조건 느려진다. 무조건 느려져. 감소. 힘이 일정하면 일정하게 느려지고, 증가하면 엄청 느려지고, 빠르게 엄청 느려지는 거죠. 힘이 감소하면 천천히 느려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이것도 조금 오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물체가 힘을 어떤 획득한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죠. 처음에 오해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축구공을 내가 발로 차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얘가 빨리 가다가 점점 멈추게 되죠. 뚜루루루 하다가 결국에 멈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체가 어떤 힘을 획득해서 힘이 마치 동력이 돼서 이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동력은 움직이면서 점점 사라지고 언젠간 멈추게 된다. 라는 뭐 임페투스와 고대 그리스의 생각하던 개념일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직관적이긴 하잖아요. 마찰력이 작용한 공간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런다. 힘은 획득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힘은 항상 즉각적으로 작용을 해요. 즉각적으로. 힘이 작용을 딱 하면 바로 뭘 해야 되죠? 바로 곧장 가속을 해야 돼요. 힘이 작용할 때 그때만 물체가 가속을 하고요. F는 ma라고 그랬잖아. 그죠? F가 생기자마자 곧바로 뭘 해야 돼요? A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때만 가속을 하고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뭘 안 해? 가속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가 가속하지 않으면 힘도 작용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날개에다가 한번 F는 MA 한번 나왔으니까 힘의 작용 방식, 힘의 효과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놓읍시다. 우리는 내용을 총정리해 주셔야 되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제 힘의 효과를 여러 가지 배웠어요. 사실 첫 번째로는 힘의 즉각적인 효과.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이게 뭐죠? 물체가 가속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F는 ma다 표현하는 거죠. 힘이 작용하면 뭐란다? 가속한다. F는 ma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힘이 일정 시간 동안 작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도 정리를 했죠. 힘의 뭐 시간적 효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건 뭐죠? 그렇지, FT죠. FT 충격량이에요. 충격을 받으면 물체가 뭘 하죠? 어떻게 되죠? 물체 운동량이 그래 델타 P가 생기죠. 이게 시간적인 효과가 있어요. 힘이 일정 시간 동안 작용을 했을 때. 그럼 문제 나와 있어요 사실. 힘이 얼마 동안 작용을 했다. 시간을 알려주면 뭘 구하라는 거야? 운동량 변화량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문제에서.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힘의 공간적 효과도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자, 힘이 일정 공간에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는 뭘 구하죠? Fs를 구하죠. Fs. 힘이 작용해서 일정 거리 동안 계속 힘이 작용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뭐가 변하죠? 뭐가 변해?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에너지가 변해. 어떤 힘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가 변하는지는 결정이 되겠죠. 기억나죠? 요거에 따라서 요게 변하는 거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한번 정리해볼까요? 참고 요거는 우리가 힘 중에 자 예를 들어서 보존력이 작용을 한다. 보존력이 있어요. 보존력이 일을 해요. FS를 하면 이때는 뭐가 변하죠?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죠. 대신 반대로 변해요. 음수 마이너스 델타 P. 그 다음에 비보존력이 작용을 하면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비보존력이 일정 거리를 작용을 하면 이때는 뭐가 변하죠?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죠? 일자 힘이 일정 거리 동안 작용을 하면 이때는 뭘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1 운동에는 정리였을 거예요. TNT 에너지가 변하죠. 이랑 관계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존력은 뭘 의미하겠죠?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는 중력과 산성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보존력은 뭘 의미하는 거죠? 마찰력이라든지 그냥 나머지 모든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합성하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합력이 나오죠. 합력. 옳지 않죠? 합력. 이게 뭐야? 알짜힘이죠. 알짜힘과 합력은 항상 같은 상황이니까.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뉴턴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계속 또 설명할 내용이에요. 자, 복수 한번 해보고요. 넘어갑시다. 자, 뒤로 넘어가면 등속도 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것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자, 일단 등속도 운동 다들 잘 알고 있죠?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운동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운동 방향에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아니, 속력도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 운동을 우리 등속도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 등속도 운동의 특징은 당연히 시간에 따른 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속도가 일정하다. 근데 속도가 일정하다는 게 속도라는 게 뭐였죠? 단위 시간당 위치 변화량이겠죠. 그죠? 단위 시간은 위치 변화량인데 근데 얘가 일정하면 여기 밑줄 같은 시간 동안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 일단 일정해야 돼요. 위치 변화량이 일정.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 1초 동안 어떤 물체가 4m 이동을 했대요. 위치 변화량이 4m야. 그럼 그 다음 1초에도 몇 미터 가야 되는 거죠? 4m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초에도 몇 미터를 가야 되죠? 4m를 가야 돼요.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뭐야? 등속도 운동이에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그래프들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잘못 써져 있죠. 못하네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 VT. 그죠? 여기는 위치 시간 그래프죠. ST.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되겠죠? 가속도는 0이죠. 가속이 없다. 속도 변화량이 0이니까 가속도는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VT, ST, AT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들의 기울기와 민넓이가 의미하는 게 오른쪽에 잠깐 나와 있죠. 총정리를 잠깐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한번 봐보시면 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자 기울기는 뭘 의미하죠? XY 좌표기에서 X축 변화량분의 Y축 정량의 물리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넓이는 뭘 의미하는 거죠? Y축 값에 X축 변화량을 곱한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는 얘를 인테그랄 씌워서 적분하는 개념이에요. 민넓이를 따지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각각의 그래프에서 뭘 의미하는지 표현을 한번 해보면 자 일단 ST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겠죠? 델타 T분의 델타 S겠죠. 그럼 얘가 뭘 의미해? V를 의미하는 거죠. 오케이? 속도. 자 그 다음에 VT 그래프에서는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이 델타 T분의 델타 V죠. 그러면 이때는 뭘 의미한다?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할 거고요. 그다음에 민넓이는 Y축에다가 X축 변화량을 곱하는 거죠. VT가 되는 거죠. 그럼 VT는 뭘 의미하겠다? 델S를 의미하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위치 변화량. 자 그다음에 AT 그래프에서는 당연히 기울기는 뭐가 없어요. 여기도 민넓이가 뭐가 없잖아. 생각해봐요. 이동 거리에다 시간을 곱해봐.
3m 이동하는데 2초 걸렸대요. 둘이 곱해봐요. 뭐 있어요? 3 곱하기 2는 일단 6이죠. 그죠? 3m 이동하는데 2초 걸렸어요. 3 곱하기 2는 6이야. 우리가 그 물리량에 대해서 뭔가 정의했어요? 정의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냥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야. 똑같은 원리로 얘도 뭐가 없어요. 그냥 정의를 안 한 거죠. 그리고 AT 그래프에서는 우리는 밑넓이를 따질 줄 알아야 돼요. A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죠. Y축 곱하기 X축 변화량이니까. 그럼 얘는 델타 V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PT 그래프가 있죠.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있어요. 그때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은 델타 T분의 델타 P가 될 거고요. 이때 다들 알고 있죠? 델타 T분의 델타 P. 델타 P는 델타 T분의 M 델타 V. 그럼 표현할 수 있고요. 델타 T분의 델타 V가 A니까 얘는 곧 MA가 되죠. L자 F를 의미할 거고 얘는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F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T 그래프에서는 뭐 기울기는 필요 없고요. 밑넓이가 의미하는 물리량이 있죠. 밑넓이가 뭘 의미한다? F 델타 T를 의미하죠. 충격량 I를 의미하는 거고 얘가 곧 뭐가 된다? 델타 P가 된다. 그 다음에 FS 그래프가 있죠. 여기서 당연히 그래프 밑넓이가 뭘 의미하죠? F DS를 의미하겠죠. 인테그랄 씌우면 당연히 W 1을 의미하겠죠. 1. 그 다음에 PV 그래프 여기 써놔. 여기 기체의 압력 부피 그래프예요. 압력 부피. 압력과 부피를 얘기하는 거고, PV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밑넓이가 뭘 의미하죠? PDV를 의미를 하죠. 두 개 곱해주시면 얘는 기체의 일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우리가 역학 파트에서 나오는 물리량들 그리고 그래프 분석이요.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여기 한 번 더 나와 있네요. 밑으로 내려가서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자 일단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란 뭐죠? 시간에 따라서 뭐가 일정해?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크기와 방향이 다 일정한 거예요. 근데 가속도라는 게 뭐죠?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죠. 같은 시간 동안 뭐가 일정하게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초에 2m/s 변했대요. 그럼 그 다음 1초에도 몇 m/s 변해야 되죠? 2m/s 변화가 생겨야 돼요. 뭔지 알겠죠? 얘가 플러스 2면 이제 또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된다면 뭐가 또 일정하겠죠?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가 일정하게 변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거니까.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속도라는 건 시간당 속도, 시간당 위치 변화량이잖아. 그래서 뭐가 일정하게 되냐? 같은 시간 동안 여기 이걸 펼쳐놔. 같은 시간 동안에 위치 변화량이 일정해요. 얘 변화량의 변화량이 일정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특징인데,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하는데 어떤 물체가 1초에 4m를 이동을 했대요. 그 다음 1초에는 7m를 이동을 했다. 자 그럼 너희는 뭘 잡을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1초에 얼만큼 이동할지를 잡을 줄 알아야 돼. 위치 변화량이 지금 4m, 여기서는 7m인 거죠. 채연아, 그 다음엔 몇 미터 이동해야 되죠? 10m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위치 변화량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건 말이야? 결과적으로 위치 변화량의 변화량은 이쪽으로 여기로 가면서 몇 미터 더 간 거죠? 3m 더 간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몇 미터 더 가야 된다는 거야? 3m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델타 S가 몇 미터? 10m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이거 써놔. 이거 은근히 알아두면 나중에 생각보다 문제를 쉽게 푸는 경우가 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아요. 한두 개 보고 바로바로 알아야 돼. 그 다음 몇 미터 가겠구만. 그냥 보는 거예요. 차이 보고 나서. 그 밑에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예시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문제에서 이런 운동들이 나오면 아 이거 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 그냥 안 줘요. 안 줄 때도 많아요. 그냥 뒷면을 미끄러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하는 거구나
라고 캐치를 하셔야 돼요. 너네들이 알아서. 그 말인지 알겠죠? 뭐가 있다? 자유낙하 운동, 뒷면을 미끄러지는 운동, 연중기로 던진 물체 운동, 중력장 운동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운동들은 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VT, 그 다음에 ST, AT 그래프는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어요. 잠깐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자, 뒤에서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좀 배워볼 내용들이 있죠. 자, 그래서 다 기억이 나는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일단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래프 가보시면 초기 속도를 V0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죠. ST는 이런 식으로, AT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세 가지 공식이죠. 그죠? V는 V0 플러스 AT. 너무 쉽죠? 낮은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AT. AT가 뭐죠?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요만큼 더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유도해서 나오는 거죠? A는 T분의 델타 V야. 이거 유도하면 저게 나와요. 그죠? 얘는 T분의 V 마이너스 V0니까 V 마이너스 V0는 AT 이렇게 바뀌죠? V는 V0 플러스 AT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냥 초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만큼 더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다. 안 외우셔도 되죠? 그 다음에 S는 V0 이거 빠졌다. V0T죠. V0T 들어있니? 안 들어있네요. 자, V0T 플러스 2분의 AT의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삼각형의 AO 평행삼이요. 평행삼이 아니고 뭐야? 사다리꼴. 사다리꼴에 이 밑넓이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모만큼이 V0T고 삼각형만큼이 2분의 AT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사각형 밑넓이에 삼각형 밑넓이를 더하는 꼴로 이렇게 밑넓이를 계산해서 위치 변화량을 계산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정확하게는 원래는 델타 S죠. 위치 변화량 따지는 거야. 여기 선물래 델타 S예요. 델타 S. 이동 거리 구하는 공식 아니다 이거. 뭘 구하는 거다? 델타 S를 구하는 거예요 원래는. 실제로는 여기도 뭐죠? 이것도 델타 S 구하는 거예요 사실. 오케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변이를 구하는 공식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세 가지 식 중에 가장 중요한 식은 뭐라 그랬죠? 이 식이라 그랬죠? 이거는 별표 쳐두시고 외우셔야 돼요. E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T에 의해서 정리하면 이 식이 나와요. 세 번째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세 번째 공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유도를 해도 되고 두 개 가지고 또는 참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와 뭐가 같아야 되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나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깎인 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이게 항상 같아야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mg 델타 h로 계산이 되죠. 위치 변화량.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 어떻게 하면 되죠?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주시면 돼요. 잘 안 외워지면 이렇게 외우라는 거야. 이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 어차피 매스는 날아갈 거고요. 매스가 날아가면 어떻게 되죠? EG H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원래.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 G가 중력과 속도 A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뭘 의미한다? LS를 의미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잘 안 외워진다. 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봐요. 그냥 생각해보면 머릿속에 생각하면 그러겠네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체크해 두시고 자, 밑으로 내려가면 정지해 있던 물체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특징을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저번 겨울방학 때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출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고요. 자, 일단 문제 지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 밑줄 가만히 놓은 뭐 이렇게 나와요. 가만히 놓은 물체 A가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 얘는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거구나 라는 걸 일단 인지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걸 인지하시고 자, 이랬을 때 이런 애들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특징은 일단 VT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하게 초속도가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어떻게 나오죠? 공식이 이렇게 변형이 돼요. V0가 다 날라가죠. 0으로.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자, 이때 특징이 얘들 등가속도라고 그랬잖아. 가속도가 일정한 상황이죠.
그죠? A가 일정한 상황이니까 여기서 변수 통제를 해보면 A가 일정, 2분의 1도 일정, A도 일정, 2A도 일정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변수들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속도와 시간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하는 관계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고요. 자, 위치 변화량이 데레스죠. 데레스와 T제곱도 서로 어떻게 된다? 비례해야 된다. 그리고 S랑 V제곱도 서로 뭐 해야 된다? 비례해야 된다. 라는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정리한 다음에 뭘 정리를 했었죠? 자,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운동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처음 위치 여기서 속력이 0이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자, t초가 흘렀을 때 속도가 v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t초가 흐르면 속도가 몇 v가 됐겠지? 몇 v죠? 2v 됐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가속도가 일정하다며. t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얼마죠? v죠. 그럼 그 다음 t초 동안도 속도가 얼마큼 변해야 돼? v가 변해야 돼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 t초 동안도 속도가 얼마큼 변하겠죠? v가 변하겠죠. 여기서 3v가 됐을 거예요. 일단 이런 게 기본적으로 유추가 돼야 돼요. 시간하고 속도하고 비례할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동 거리를 따져볼 텐데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따지면 자, t초 동안의 위치 변화량을 쌤이 s라고 더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t초 동안은 몇 s 변해야겠죠? 그렇지. 4s 변해야겠죠. s는 뭐에 비례하니까? t제곱, v제곱에 비례하니까요. 오케이? 여기서 s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s.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s죠? 9s가 걸린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 내가 처음 t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s라고 따지면 그 다음 t초 동안은 몇 s 움직여야 되죠? 3s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 t초 동안은 몇 s 움직여야 되죠? 5s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이런 물체의 운동의 특징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죠? 1대 3대 5예요. 그죠? 그럼 그 다음은 무조건 뭐 해야 돼? 7, 9 이렇게 나가야겠지.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 얼마야? 2s잖아. 그럼 여기서 또 얼마큼 늘어야 돼? 2s 늘어야 되잖아. 위치 변화량이 일정해야 되니까요. 무슨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 별표 쳐놔. 이걸 아냐 모르냐로 문제풀이가 상당히 갈릴 때가 많아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의 비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면 1대 3대 5대 7대 9 이렇게 나갈 거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등가속도, 직선운동과 평균속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빠르게 마무리할게요. 자, 봐보시면 일단 평균 속도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고 가정하는 속도죠. 그죠? 근데 이 속도로 운동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도 이 속도로 계산을 해도 실제와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속도여야 돼요. 그런 속도가 평균 속도고요. 여기서 동일한 결과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한다? 동일 변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일한 위치 변화량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속도, 이런 걸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돼? 평균 속도 V바. 바는 에버리지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V바는 T분의 델타 S. 전체 시간분의 전체 변이를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배워보셔야 되는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결과적으로 내가 실제 운동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변이는 이 밑넓이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지금부터 구할 평균 속도는 뭐야?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가지고 밑넓이를 구해도 처음하고 동일한 변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속도, 이게 평균 속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이 어디에 찍혀야 되는지를 상상해 보시면 돼요. 생각을 해봐.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넓이가 같으려면 여기 있는 삼각형 B가 어디로 들어오면 되죠? 여기로 들어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합동삼각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여기랑 여기에 반띵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랑 여기에 반띵을 잡으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속도가 뭐가 되는 거죠?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의 평균 속도는 내가 맨날 뭐라고 하죠? 중간 속도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중간 속도.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 속도 반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평균 속도의 유의미한 의미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겠죠? 유의미한 의미로
이 속도는 실제 운동에서 내가 방금 구한 평균 속도 있죠. 이 평균 속도는 실제 운동에서 중간 시점에 해당하는 속도예요. 오케이? 여기 굉장히 나중에 유의미한 양으로 나오죠. 결과적으로 여기에 y축의 반띵이잖아. y축의 반띵 값에 해당하는 거는 x축에도 뭘 해야 돼? 반띵 값에 해당하는 거죠. 2분의 t 지점에 t 시점의 실제 속도가 이 평균 속도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체크해 두시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거의 뭘 계산하죠? 변이를 계산을 할 거예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제곱 이거 써? 안 써? 등가속 직선운동에서? 안 쓰죠 우리가. 안 써요. 그냥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반띵한 다음에 시간을 곱하죠. 이런 관계로.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반띵한 다음에 시간을 곱하면 평균 속도가 변이가 나올 거예요. 전체.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T장에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문제는 풀어가지고 오시는 게 쉽대요. 여기 좀 간단하죠? 봐봐. 자, 얘는 여기 나오잖아요. A부터 B까지 평균 속력이 몇 미터 퍼 세크래요? 25미터 퍼 세크래요. 그죠? 얘는 몇으로? 30으로.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이걸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랑 여기의 반띵이 얼마인 거야? 25인 거죠. 그럼 여기 반띵 25 되려면 여기 얼마 나와야 돼? 20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뭘 구해? 나중에 여기 길이를 구하라 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여기 반띵하면 25죠. 그럼 25로 몇 초가 한 거야? 10초가 한 거죠. 그럼 여기 거리는 몇 미터죠? 250m예요. 이런 거 이제 계산하는 게 우리 등가속 직선운동에서의 계산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천천히 해볼 텐데 뒤에 문제들 쭉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그래프 분석 또 해서 숙제는 우리가 언제 본다?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평일에 볼 거예요. 그죠? 다음 주 평일에 보는 거니까 뒤에 문제를 쭉 풀어가지고 와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잠깐만 기다립시다.